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 각각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 여기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르죠. 항변이 뭘까요? 항변. 항변. 네? 거절.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변권이란 건, 그 항변이란 건 거절이다.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는 뜻인데, 항변권이 그걸 거절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거절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그 거절권이라는 게, 민법상 항변권이라는 게, 그 항변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서 동시이행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거절권이다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계약을 했어요. 쌍무계약이죠. 네? 네. 그리고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겨요. 대가적, 아까 대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적 채무가. 두 번째, 1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갑은 1월 20일 날 물건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래서 1월 20일이 됐어요. 즉 양채무가 이행기가 됐어요. 왜 양채무가 이행기예요? 대가적이란 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느 한쪽을 먼저 이행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월 20일이 됐다. 어느 한쪽만 야 나는 20일 날 재산권 넘겨줄게. 설령 을이 대금을 나는 그럼 그때 줄게 라고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갑일에게 1월 20일 날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면 을은 동시에 대금을 주기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러니까 1월 20일이 되면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돼요. 당연히 둘 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근데 갑이라는 자가 재산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지. 네가 물건 넘겨주는 것과 내가 돈을 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왜 나한테 먼저 돈 달라 하냐 자식아. 물건 넘겨줘. 그럼 돈을 줄게. 물건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이놈아.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시항변권이 뭐냐 그랬더니 네가 물건 줄 때까지 돈 못 줘 이놈아 라는 권리.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스럽게 말을 만들면 돼요. 뜻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이 되고 유효한 쌍무계약이. 그래서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기고 대가성 채무가 생겼고 당사자세의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하여 대가성 채무가 발생한 경우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경우 청구를 받은 자가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그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고급스럽죠?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이 자식아 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해주면 돼요. 의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그 의의를 쪼개면 뭐가 나온다? 요건이 나와요. 그럼 요건은 뭐예요? 세 가지. 유효한 쌍무계약을 통하여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이게 요건이에요. 효과는 상대방은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발생. 이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의 속에 요건과 효과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요건과 효과는 거저먹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의 요 세 가지. 요건관에서 몇 가지만 쌍무계약상 대가성 채무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이 성립하지. 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 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돼요. 그래서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1월 15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약하고 바로 잔금 치를 수도 있는데 가운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물건은 잔금을 치르면서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물건 넘겨주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관계고 1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은 물건 넘겨주는 것과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선이행 먼저 이행을 해야 해요. 이렇게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항변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한 거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는데 을이 만약에 중도금을 먼저 이행을 하기로 했다면 일부라도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었을 때 아직 갑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건.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예외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는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갑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만약에 이행을 하면서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을이 재산권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라고 거절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갑이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랬더니 을이 물건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그럼 갑은 이걸로 머리를 쿡쿡 찌를 거예요. 주잖아 자식아. 돈 내놔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거절할 수가 없죠. 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민기적거려. 이거를 지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게 있죠. 복습지체라고. 복습지체라고 있어. 해야 되는데 안 해. 민기장.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하다가 한 달이 지났어. 에이구 연말까지는 해야지. 연말이 지나가. 그럼 1년 동안 안 하는 거야. 1년 동안. 이런 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못한다. 즉 항변권이 없다. 이퀄 지체 책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체 책임이 생겨요. 그럼 반대로 갑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하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즉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항변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 가장 기본. 가장 정리. 항변권이란 이런 거다. 쌍모계약을 통해 대가적 채무가 생기고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을 때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요건 쌍모계약을 통해 양당사자의 대가성 채무가 생길 것. 따라서 편무는 안 돼. 양채무하고 모두 이행기에 돼. 따라서 선이행 의무의 경우는 안 돼.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 지체 책임 생겨.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항변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효과. 을은 상대방 갑이 이행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따라서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항변권의 기본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물건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준다 그러잖아. 그렇죠? 또 매도인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물건 팔았을 때 돈 내놔. 돈 줘야지 물건 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인데 그걸 이렇게 멋있게 의미, 요건 및 효과로 나눠서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입문과정에서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자, 쌍모계약의 두 번째 요력이 우현부담입니다. 우현부담.
자, 위험부담은 또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었던 주택을 1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행은 1월 2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1월 15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요. 지진으로 멸실됐다면 갑의 채무가,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니까 갑에게 잘못이 없죠.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요. 자, 이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갑은 똑같은 주택을 지어서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아니면 갑의 채무는 소멸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갑은 똑같은 주택을 지어서 넘겨줘야 될까요? 갑의 채무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갑의 채무는 소멸해요. 이유는 갑이 똑같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최초 매매 계약을 할 당시 그 집이 아니에요. 멸실되는 순간 이 주택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갑이 아무리 똑같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집은 계약 당시 그 집이 아니에요. 다른 집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똑같은 집을 지어서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멸 이렇게 돼요. 갑의 채무는. 이때 을의 채무는 어떻게 할까?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이게 위험부담. 이게. 을의 채무가 뭐예요? 반대급부, 대금지급 채무. 그래서 위험부담이란 반대급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금지급 채무. 의 독박을 누가 뒤집어 쓰는가?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은 독박, 부담은 뒤집어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고수접에서는 독박 누가 써요? 고한 사람이. 고수접에서 독박을 누가 쓰는지는 우리가 알아.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위험부담도 독박을 누가 쓰는 건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걸 공부 안 해.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험부담이란 독박을 누가 쓰느냐. 근데 또 위험부담이 뭐냐 그랬을 때 또 독박 누가 쓰냐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의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의의.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을 한 후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을 한 경우에 반대 당사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 이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거 어떤 분들은 갑의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을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처음에 공부할 때 권리 변동이란 걸 했어요.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에요. 이게 그냥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법률 요건. 그리고 거기에 두 개가 있어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됐든 의무가 됐든 이게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려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이거는 갑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멸을 해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을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을은 돈이 있어. 불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 채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과연 이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자, 의 다시 한번. 쌍무계약이 성립한 후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이 되었을 때 상대방 채무를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요건 그대로 다시
요건은 그냥 한 번에 쭉 말하면 돼요. 쌍무계약이 성립한 후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돼서 소멸하였을 것. 이게 요건이에요. 뜻을 다시 풀었으면 요건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효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효과죠. 우리 민법은 원칙. 채무자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 그런데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예, 대금 채권자이면서 재산권 이전 채무자예요. 예, 재산권 이전 채권자이면서 대금 지급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채권자 채무자 지위를 갖고 있고 얘도 채권자 채무를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채무자가 부담한다 할 때 갑인지 을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부담에서 채무자라 함은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에서 채무자란 누굴 말한다?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그림에서 누구? 갑.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갑이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위험을 갑이 부담, 이 대가 지급의 독박을 갑이 뒤집어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부담한다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민법상.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결국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후에 지진으로 멸실되었을 때 갑은 주택을 이전할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법상 위험부담의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다.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예외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채권자가. 이때 채권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을. 이때의 채권자도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즉 주택을 넘겨받을 권리를 갖고 있던 자, 을이 위험을 부담,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이런 거죠. 갑은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지만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된 게 아니고요. 지진으로 멸실된 게 아니고 을이 멸실시켰어요. 을이. 1월 15일 날 을이 주택을 보러 와서 다 둘러보고 담배 한 대 피고 꽁초를 버렸는데 그 꽁초 때문에 홀랑 불이 타가지고 멸실됐어. 을의 잘못이죠. 갑의 잘못은 없죠. 갑의 잘못은 없어요. 갑의 잘못은 없으니까 위험부담이에요. 근데 이때 을의 잘못으로 멸실이 했으니까 당연히 을은 돈 줘야지요. 그래서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오늘 기억하자.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을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그럴 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에? 그래서 위험 부담이란 이런 거고 요건도 이런 거고 효과는 원칙과 예외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쌍무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는 두 가지 효력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어렵지 않죠? 개념은? 네,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의하고 요건, 효과 딱 간단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부담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가 227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왔는데 요구하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입문서에는 없는 거 오늘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아까 하나 뭐 봤죠? 요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거는 원시적 불능.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그렇죠? 네? 구분해. 써있잖아. 원시적 불능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인문서에는 없다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것. 이것도 개념으로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지 보겠습니다. 갑이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이 갑의 사망 시 갑의 와이프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즉 갑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예? 갑을이죠. 갑을이에요. 계약 당사자. 자, 이렇게 갑이 보험회사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이제 죽어라고 보험료를 낼 거예요. 죽어라고 보험료를 내다 보면 죽지요. 죽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죽어라 내다 보면 죽어요. 죽으면 갑의 와이프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그 계약상 권리는 누구한테 생겼어요? 병에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상 권리는 계약 당사자에게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계약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했는데 권리는 병한테 생기더라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굳이 이게 아니어도요. 병이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쇼핑몰 회사는 택배 회사와 택배 계약을 해요. 자, 이때 물건을 주문한 병, 택배 회사와 택배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며칠 있다가 문자가 띠딩 옵니다. 오늘 몇 시쯤 배송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와요. 그럼 이 병은 그 문자한 택배 기사분 전화번호가 있을 테니까 전화를 하지요. 왜 온다 해놓고 안 오냐 말이지. 이때 택배 기사분이 야,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날 쪼냐? 갑에게 연락해! 라고 할까요? 얼른 갖다 드릴까요? 그럴까요? 얼른 갖다 드릴까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빨리 가져오세요. 권리가 생겨요. 택배 계약은 쇼핑몰 회사와 택배 회사 사이에 했지만 그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없는 병이 택배 회사에 전해서 빨리 물건 가져오라. 특히 택배 물건이 옥천 허브로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이 걸려. 그렇죠? 예. 옥천 버뮤다라고 부르죠. 아세요? 모르세요? 택배 회사가 몇 군데를 거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물류센터가 몇 군데인데 옥천이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옥천으로만 들어가면 어디로 사라져 물건. 옥천 버뮤다라고 부릅니다. 예. 저는 물건 주문했을 때 항상 배송 추적을 해서 어디가 있나 봐. 옥천 가 있으면 아이 며칠 걸리겠네 이런 생각을 해. 뭐 어쨌거나 이 택배 계약도 쇼핑몰 회사와 택배 회사 사이에 물건을 주문한 사람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누구한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지금 갑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 계약이나 쇼핑몰 회사의 주문자를 위한 택배 계약은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해서 마련된 계약이죠. 처음부터 제3자를 예상하고 마련이 된 계약이에요. 특수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대금은 병에게 주라 라고 요구를 하고 을이 이를 수락을 하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매매 계약상 권리는 병에게 생겨요.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마련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보통 계약이죠. 각과 을 사이에 체결되는 보통의 계약이야. 근데 이런 보통의 계약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특약을 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다. 그럼 큰일 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마련이 된 특수한 계약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꼭 특수한 계약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와 같은 보통의 일반 계약도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마련이 되지 않은 보통의 일반 계약도 특약을 통해서 뭐로 만들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지문도 나온 적 있어요. 특수한 계약이 아니에요. 일반 계약이야. 일반 계약. 세 번째,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구별을 해야 될 거 있어요. 나중에 구별할 거예요. 네 번째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대리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뭐라고 불렀었죠? 삼면관계. 예, 그러면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삼면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예요. 네, 삼면관계 기본 뼈대를 좀 세우셔야 돼. 먼저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또는 갑이을과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주라, 보험금은 병에게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요약자. 알았다, 수락을 하는 사람을 낙약자 라고 부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 함은 낙약자를 말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각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픽스를 시켜. 누구를 채무자로? 낙약자를 채무자로. 낙약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문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지문이나 내용에서 채무자 이렇게 나오면 누굴 생각하자? 낙약자. 그 다음에 병. 제3자예요. 그렇죠? 이 제3자는 빨대만 갖고 다녀. 수익자로. 이렇게. 자, 어쨌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세 사람이 생겨요.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기본관계, 보상관계.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대가관계. 이 부르는 명칭 외우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대가관계. 요대수. 그럼 돼요. 요대수.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 자, 이렇게 구별하고 난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는 요거죠. 요거죠.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예요.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돈은 병에게 주라. 알았다 그랬어요. 며칠 뒤에 병이 돈 내놔 그래요. 근데 을은 아직 갑으로부터 물건을 못 받았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에서 동생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갑이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돈 못 줘.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상대방이 바뀌었어. 병이 돈 내놔 그래. 이때 을이 나 갑으로부터 아직 돈 못 받았어. 그래서 돈 못 줘. 라고 병에게 항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생기죠? 얘가 없을 때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럼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서? 항변. 돈 못 줘. 항변할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돈을 병에게 주기로 했어. 병이 돈을 달라고 해. 근데 갑이 물건 안 넘겨줬어. 이때 을은 갑이 아니라 병한테 나 갑으로부터 물건 받을 때까지 병 너한테 돈 못 줘. 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얘한테는 항변 못한다 그러면 얘는 물건도 안 주면서 계속 을한테 돈 주라고 쫄 거고 병도 계속 돈을 달라고 쪄서 을은 결국 물건도 받기 전에 돈부터 주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을은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항변할 수 있다. 예? 기본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여기에 기초한 동시이해 항변권 따위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있다. 반면에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을에게 대금을, 갑이 을에게 물건을 주면서 병에게 돈 주어 그랬어요. 물건을 주면서 돈 줘 그랬으니까 줘야 돼요. 또 병도 야, 너 갑에서 물건 받았지? 또는 갑이 물건 주고 있지? 빨리 돈 내놔. 그럼 을은 당연히 병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너하고 갑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길래 갑이 나한테 물건을 팔면서 돈을 너한테 주라고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다. 그걸 밝히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없겠죠. 을은 지금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을은 물건을 받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서 물건만 받으면 갑하고 병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와는 상관없이 돈 주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갑병 사이의 대가관계가 설령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이죠. 이렇게 삼면관계와 관련하여 부르는 명칭과 두 번째 그 각각의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즉 을이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다. 딱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 보상관계와 대가관계의 하자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표정이 어두워. 네, 생각하지 마. 의하고 성질. 다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요. 당사자 사이에 쌍무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면 돼요. 매매와 같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이 성립하고 그걸 체결하면서 제3자인 병에게 태금을 지급하라 알았다. 와 같은 뭐가 있어야 돼? 특약.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특약. 이 특약을 제3자 약관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제3자 약관.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3자 약관이 존재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이 너무 지저분하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럼 병한테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자, 병 권리가 갑자기 생겼어. 을한테 대금 내놓으라고. 병 좋지요. 권리라는 게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기면 좋잖아. 뭐가 좋아? 여러분들이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뭘 하나 갖다 줘. 갖다 봤더니 평택행정고시학원 수강권이야. 권리를 떡 줘. 그게 뭐요? 그랬더니 당신 내일부터 학원 나가서 강의 들어. 좋지? 권리가 생겨서. 좋아? 안 좋지요. 난 하기 싫어 공부. 권리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즉 누군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권리가 함부로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얘 입장을 물어봐야 돼요. 얘 싫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또. 혹시 남편의 강권에 의해서 공부 시작하신 분? 가끔 있던데. 아이 그렇군요. 네. 네. 꽤 되세요. 네. 남편분께서 본인이 공부하시기 싫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3자에게 그 제3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일방적으로 권리가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가 더 필요해.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란 게 하나 더 필요해요. 이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제3자가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라고 하라니까. 낙약자라고 하라니까. 낙약자에게 채무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야 제3자의 권리가 생겨요. 물론 이런 경우, 이런 처음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마련되는 특별한 것들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수익의 의사 표시는 두 가지. 첫째, 누구한테 한다? 낙약자. 이거 요약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나온 적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에 대해서 답이 여기 나왔어요. 수익의 의사 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수험생들이. 왜? 요약자고 낙약자를 구별 못했거든. 구별해야지. 웃을 일이야. 시험장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틀려요. 에? 기본 되는 거. 거저 주는 문제들. 이런 걸 틀려요. 그런 거 틀리면 합격을 못해. 그런 걸 맞아. 이게 이런 거예요. 수기의사 표시는 첫째 누구한테 한다고요? 낙약자한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거. 만약에 병이 수기의사 표시를 안 했어.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수익의 의사 표시는 꼴랑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다. 즉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그걸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 이거 없어도 둘 사이에는 얼마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을 봐야 되는데 이거 머리 깨져. 이거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뜻. 쌍무계약 쌍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제3자에게. 특수한 계약도 있지만 보통의 일반 계약에 특약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계약이 아니다. 삼면관계라는 게 있다.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성립요건은 두 개만 갖추면 성립한다. 단 제3자의 권리가 생기려면 뭐가 따로 필요하다?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한다. 그리고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그리고 효력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에요. 끝. 자, 이제 해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계약 총론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계약의 의의, 계약 자유원칙 및 제한과 관련된 약관규제법,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앤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 이행의 한명권과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다. 계약이란 건 보통 약속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매도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리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럴 때 갑은 당연히 몇 번 쪼겠죠. 1월 30일 날 잔금 치르기로 한 을이 잔금을 안 준단 말이지. 1월 30일 날. 그럼 1월 30일까지 갑은 기다렸다가 을한테 왜 안 주냐. 나 열흘만 말미를 더 줄게. 2월 10일까지 달라. 그런데도 을이 안 줘. 그럼 갑은 더 쫄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안 줘. 그럼 갑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요.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 장치,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해제가 중요합니다. 해지만 물어본 게 작년에 나왔어요. 28년 만에. 앞으로 28년 동안 해지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올 만한 거는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해지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올까? 해제를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먼저 해제 뜻을 좀 생각해 봅니다.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줘요. 자,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는데 을이 1월 30일 날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기다리다 지쳐서 을과의 계약을 없었던 걸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해제를 합니다. 즉 쌍무계약이든 어쨌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그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상대방 갑의 입장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즉 소급해서 소멸을 시킬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요거를 뭐라 한다? 요거를 해제라 합니다. 요거를. 민법에서 계약 해제의 뜻이 딱 요렇게 돼요. 요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후에 계약을 성립하고 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소멸시키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거를 계약 해제라 합니다. 이렇게 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구별 개념 5개가 구별이 돼요. 해제와 구별을 해야 될 게 5개가 있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5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키죠. 네? 반면에 계약을 장래를 향해 노란 걸로 써야겠다.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해지.
라고 합니다. 해지. 여러분들 학원과 계약을 했어요. 한 달 정도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민법 들어보니까 이건 영 아니야.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정환이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복습하라고 맨날 뻥이나 치고 에이씨 하고 나서 나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게 해지예요. 그게 해지. 만약에 학원 계약을 한 달 정도 강의를 듣고서 해제를 하게 되면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돼. 자, 여러분이 학원에 준 건 돌려받을 수 있겠죠. 돈. 근데 받은 걸 돌려줘야 돼. 뭘 돌려줘야 돼요? 민법. 특히 민법. 저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못 돌려주지요. 뭐 있어야 돌려주지. 뭐 머리 남아있어야 돌려주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뭘로 가자? 지금까지 이행한 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앞으로 하지 말자. 그걸 뭐라 한다? 해지. 분명히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제는 계약에서만 해제가 생겨요. 계약에서만. 그런데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해제 사유가 계약 후에 생겨야 돼. 계약 후에. 1월 10일 날 계약했고 1월 30일 날 대금을 주겠는데 1월 30일 날 대금을 안 줘. 계약 이후에 대금을 안 줘. 이게 해제 사유예요. 반면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였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 이럴 때는 계약 해제가 아니라 취소였었어요. 뭐였다고요? 다르죠? 달라. 취소하고 구별해. 특히 취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막 섞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주면 갑은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요. 실제로 취소한다 그래요. 갑은. 앞으로는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을이 돈을 안 주면 뭐 한다? 해제한다. 근데 사기당했어. 계약할 때. 그때는 뭐예요? 해제가 아니라 취소예요. 그래서 해제는 계약에서만 그리고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반면에 취소는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그리고 그 행위할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해제하고 취소도. 다음 중 해제와 취소를 구별한 설명이 다 틀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보면서 계약에서만 계약 이후 사유 해제,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서 행위 당시 사유 그러면 취소. 구별되죠? 세 번째, 해제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담한테 도달하기 전에, 즉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 했죠? 철회. 이것도 해제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것도 해제하고 취소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다. 을이 대금을 안 준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한다는 말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안 돼요. 해제한다 그래야 돼요. 철회라는 건 민법적으로 의사표시라는 놈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게 원칙적 철회예요. 앞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해제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근데 며칠 있다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며칠 뒤에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을은 당연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갑한테 가서 도대체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냐.
이때 갑은 당연히 을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납득할 만한 사유.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웠어. 을이 납득할까요? 납득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일방적으로 할 때는 상대방이 아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라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각과 알세 지금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해제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해야지. 합의를 해야지. 갑이 먼저 야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아 이거 도저히 이번 계약은 아닌 것 같다. 나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그랬더니 을도 너도 그랬냐? 나도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 야 다행이다. 야. 해제하자. 일방적으로 해제한 거 아니죠.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해제하자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수락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했어요. 합의로. 일방적으로 해제한 게 아니라 이 합의 해제를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해제 계약. 계약 해제와 해제 계약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 해제와 해제 계약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해제 계약은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또 다른 계약. 이게 해제 계약. 다르죠? 뭘 먼저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계약 해제냐 해제 계약이냐. 특히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합의 해제 즉 계약 해제, 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제일 중요해. 구별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해. 어쨌든 해제는 일방적인 거. 합의 해제는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해제는요. 어찌됐건 한쪽이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1월 10일 날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 그럼 갑에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긴다. 이때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해제가 돼.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을한테 아직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해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려면 해제권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해제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하고 1월 20일 날 이행을 하고 15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15일 날 중도금을 주고 20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 매매를 하면서 특약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만약에 1월 15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요렇게 만약에 갑과 을이 특약을 했다면 만약에 1월 15일 날 을이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굳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특약할 수 있어요. 이걸 자동해제 특약 또는 실권약관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권약관. 자동해제 특약 또는 실권약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해제의 개념과 관련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 5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되지요?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냥 이런 게 있어. 끝. 나중에 또 구별하면 돼. 이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 같은 걸로 구별 다 돼.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해제는 이런 거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두 번째, 좀 전에 제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당연히 해제 사유라고 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해제권 발생 원인 이렇게 됩니다.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두 개가 있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이 뭐예요? 당사자가 약속한 거예요. 당사자가 이렇게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5일 날 중도금 주고 2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했다면 1월 15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특약을 통해서 생깁니다. 이런 걸 약정해제권, 약정해제사유라고 해요.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 둘 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라고 특약을 했는데요. 위에 거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해제권이 생기고 그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가 됩니다. 반면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면 그 갑은 굳이 해제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실권 약관이 되고 하나는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구별하죠? 뭐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게 많아?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약정 해제 사유. 근데 법정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정한 거. 근데 우리 민법이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을 해놓은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예? 요건이 필요해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부주의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아까 제가 위헌부담에서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이 1월 15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돼서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런데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위헌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면에 갑이 잘못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 뭐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고 불완전 이행도 있고 부수역 채무 불이행도 있고 수령지체도 있고 등등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이 계약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두 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을 말한다.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서 우리 민법이 계약 총칙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두 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요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우리 민법이 계약 총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두 개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다. 뭐 예컨대 불완전 이행이 있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고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는 게 있고
등등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채무 불이행인데 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 중에서 우리민법이 계약 총칙에서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두 개. 일단 이 두 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옛날에 시험 지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X.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 시험 지문에서 답이 요거예요. 불완전 이행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 두 가지. 요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행치 또는 이행불능이 있을 때 이건 나중에 보고 이행치 또는 이행불능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해제권이 생기는가 그걸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건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